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태자봉에 울린 종소리, 숨겨진 이야기, 옛날, 옛적, 경기도 한 작은 고을에 김대덕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대덕은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이 좋고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이웃이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나 먼저 달려가 도와주는 마음씨 따뜻한 사람이었답니다. 농사일에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마을 어른들에게도 늘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요. 하지만 김대덕에게는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술을 몹시 좋아한다는 것이었답니다. 술만 입에 들어가면 그의 성격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선량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친 욕설을 퍼붓고 주먹질을 하는 사나운 주정뱅이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김대덕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김대덕은 술을 끊으면 정말 좋은 사람일 텐데 술만 마시지 않으면 마을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자주 들렸지만 김대덕은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특히 누군가 그의 심사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그 순간 주먹이 먼저 나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김대덕이 술을 마신 날에는 되도록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하늘이 맑고 바람이 선선한 날이었습니다. 김대덕은 뒷산의 태자봉에서 토끼를 잡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농사일이 끝나고 나면 산에 올라가 작은 짐승들을 잡아 살림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이날 김대덕의 운이 유난히 좋았습니다. 덫에 제법 살진 토끼 한 마리가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운이 좋구나. 이 정도면 우리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 김대덕은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대덕은 아내 순이에게 토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는 이 토끼로 맛있는 안주를 만들어주게. 오랜만에 제대로 된 술안주로 한 잔 해야겠어. 순이는 한 달 가까이 고기 구경을 못했던 터라 눈이 반짝였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 평소에는 겨우 나물과 곡식으로만 끼니를 잇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머, 이렇게 살진 토끼를 어디서 잡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고기를 먹을 수 있겠네요. 순이는 기뻐하며 즉시 토끼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정성스럽게 토끼의 털을 벗기고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요리하기 좋게 적당한 크기로 다듬은 뒤 양념에 버무렸습니다. 김대덕과 순이 그리고 8살 된 아들 동이까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푸짐한 고기, 반찬을 앞에 두고 온 가족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동이는 고기 냄새에 군침을 삼키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 보여요. 김대덕은 미리 준비해둔 술병을 꺼내어 술잔에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아, 이 맛이로구나. 역시 고기엔 술이 최고지. 이런 날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 김대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토끼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을 즐겼습니다. 동이는 처음 먹어보는 토끼고기 맛에 감탄했고 순이도 오랜만에 고기를 먹는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대덕이 술병을 기울여 잔에 따르려 했지만 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을 거꾸로 해봐도 마지막 한 방울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벌써 떨어졌네. 김대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직 고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술이 부족하면 그의 성격상 절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술 기운이 돌기 시작한 김대덕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덕은 빈 술병을 순이 앞으로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장 밖에 나가서 술을 사오게. 순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해가 완전히 떨어져 깜깜한 밤이 되었고 멀리서 관아의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 성문은 이미 굳게 닫혔을 것이고 술을 파는 주막들도 모두 문을 닫았을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벌써 밤이 깊었는데요. 성문도 닫혔을 텐데 어디 가서 술을 구하겠어요? 주막들도 모두 문을 닫았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다 드릴게요. 김대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술기운이 돌면서 평소의 온순한 성격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뭐? 이 못된 년이 핑계를 대네? 남편이 술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 변명이 어디 있어. 김대덕은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했습니다. 성문이 닫혔으면 이웃집에라도 가서 빌려오면 될 것을 왜 그런 생각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온 남편을 괴롭게 하는 것이야. 여자가 이렇게 게으르다니. 순이도 억울했습니다. 평소 다정하고 착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술을 빌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리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가서 빌리세요. 왜 저보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체면도 없이 밤 늦게 돌아다니라는 말씀이에요? 순간 김대덕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순이의 뺨에 매서운 손바닥이 날아들었습니다. 철썩. 큰 소리와 함께 순이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순이는 뺨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귀가 웅거렸습니다. 순이의 뺨에는 김대덕의 손바닥 자국이 빨갛게 남았습니다. 어린 동이는 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동이는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순이의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김대덕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술기운에 정신이 흐려진 그는 아들의 울음소리마저 거슬렸습니다. 울지 마. 울면 너도 맞는다. 남자가 그렇게 쉽게 울면 어찌 되겠느냐? 그는 다시 순이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대해봐. 남편 말을 안 듣는 여자는 혼이 나야 해. 순이는 남편의 무서운 표정을 보고 재빨리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대덕이 화가 나면 정말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동이도 아버지의 무서운 모습에 겁이 나서 어머니 품에 숨어 훌쩍거렸습니다. 즐거웠던 저녁 식사는 순식간에 무서운 시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 뻔했고 어린 아들까지 이런 모습을 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이는 아들 동이를 데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말이랴. 술을 좀 빌리러 이웃집에 다녀올게요. 순이는 일단 동이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을 재우고 새근새근 잠든 것을 몇 번이나 확인한 순이는 몰래 작은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몇 벌의 갈아입을 옷가지와 작은 돈 주머니,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시집 보낼 때 주신 은비녀 하나를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동이야, 엄마가 친정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곧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기다리렴. 순이는 어린 아들을 두고 가는 마음은 아팠지만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대덕은 이런 상황을 까맣게 모른 채 아직도 술상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남편 말 좀 들으면 안 되나? 돌아오면 다신 말하지 못하도록 혼주를 내주겠어. 그는 계속 투덜거리며 토끼고기를 먹었습니다. 순이는 뒷문으로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친정이 있는 다른 마을로 향하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었지만 산길은 여전히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김대덕은 아내가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자 집을 나간지도 모르고 투덜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아마 술 한 병 못 구하는 게 창피해서 못 돌아오는 거겠지? 저렇게 요령 없는 것도 마누라라고 데리고 사는 내 팔자도 불쌍하구만. 김대덕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젊은 사또 정현수가 관하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또 정현수는 20살의 나이에 급제하여 이곳에 첫 부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공부에 매진했던 그는 특히 여러 사건들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와 함께 수행하는 신봉 문석도 있었습니다. 문석은 사또보다 10살은 많은 중년 남자로 오랫동안 관아에서 일해온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큰 느티나무를 넘어가던 중 사또가 갑자기 말에서 내렸습니다. 문석, 저기 좀 이상하지 않은가? 사또는 큰 느티나무 아래 흙더기를 가리켰습니다. 그 위로 파리들이 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언질에 신복인 문석이 대신 다가가서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나무에 그냥 동물이 죽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산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잖아요. 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파리들이 저렇게 몰려드는데 어떻게 보통일 것이겠는가? 혈비인 내가 날 때만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네. 사또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건들을 공부해온 터라 예민하게 눈치챘습니다. 문석,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구해오게. 사또의 명령에 문석은 재빨리 적당한 막대기를 찾아왔습니다. 사또, 정말 파보시겠어요? 혹시 위험한 것은 아닐까요? 사또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생각보다 부드러워서 금세 파졌습니다. 꼭 며칠 전에 파서 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 파내지도 않았는데 끔찍한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문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흙 속에서 여자의 시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을 날씨였지만 며칠간 땅에 묻혀 있었던 시신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문석은 손으로 코를 막고 멀찍이 서 있었지만 사또는 냄새를 참고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심상치 않은 죽음이군. 사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시신은 30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에 상처는 없었지만 옷이 찢어져 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쁜 일을 당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사람 생전에는 제법 아름다웠을 것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시신 옆에는 회색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또가 보따리를 열어보니 안에 있던 물건들은 누군가 휘저은 것처럼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고 작은 돈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건을 뒤져서 돈을 훔쳐간 모양이군. 사또는 더욱 자세히 시신을 관찰했습니다. 외상은 별로 없는데 얼굴 표정이 몹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입가에는 검게 마른 피자국이 있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겉으로 보기엔 큰 상처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을까? 사또가 조심스럽게 시신의 입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안에 혀가 2개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여자 자신의 혀였고 다른 하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2 혀 모두 거칠게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끔찍하면서도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문석, 이리 와서 이것 좀 보게. 사또가 부르자 문석이 마지못해 다가왔습니다. 이런 것을 참아보기가 괴롭습니다. 자세히 보게. 이 여자는 악한 자에게 당할 뻔했지만 끝까지 저항한 게 분명해. 그놈의 혀를 물어뜯고 자신도 혀를 깨물어서 목숨을 끊은 것이야. 사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용감한 여인이었군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절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문석도 분을 냈습니다. 사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무고한 여인을 해친 놈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하지만 이런 외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목격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범인은 아마 이미 멀리 도망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범인이 남긴 증거라고는 시신의 입안에 있는 반쪽 혀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사또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또는 즉시 문석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석, 지금 당장 이 마을의 촌장을 데려오게. 하지만 은밀하게 진행해야 하네.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 신중하게 행동하게. 사는 시신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따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딘가로 가는 길이었거나 어딘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뜻일 것이다. 사또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근처에 사는 사람일 것이네. 피해자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사건 해결의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누구인지 알아야 언제, 왜 이곳에 왔는지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그동안 여러 흉악한 사건들을 연구했던 터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범인이 아직 근처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문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내 어릴 때부터 무예를 익혔네. 웬만한 놈들에게는 밀리지 않으니 안심하게. 실제로 사또는 집안에서 오랫동안 무예를 익혔고 몸도 타고나길 튼튼한 편이었습니다. 문석이 촌장을 데려오기 위해 떠난 후 사또는 혼자서 사건 현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을 꼼꼼히 뒤져보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범죄가 일어난 첫 번째 현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는 범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산에서 사냥을 하는 사냥꾼들이었습니다. 둘째는 근처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일 때문에 이곳을 지나다니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셋째는 이 산에 숨어있는 도적들일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1시간 넘게 이 산속을 살펴본 결과 도적들이 숨어 지낼 만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나 두 번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얼마 후 문석이 촌장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촌장은 이른의 백발 노인으로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촌장은 눈앞의 청년이 새로 부임한 원님이라는 말을 듣고 급히 절을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새로 오신 원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산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복의 촌장, 이 시신을 자세히 봐주겠나? 이 마을 사람이 맞는가? 촌장이 시신을 보자마자 크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건 김대덕의 아내순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순이가 친정에 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요. 이런 일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산은 즉시 의심스러운 점을 포착했습니다. 남편이라는 김대덕이라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게. 혹시 아내를 해칠 만한 연유가 있었는가? 촌장은 머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김대덕은 평소에는 좋은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면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의 아내를 염려했지요. 그렇다면 당장 김대덕을 데려오거라. 사또가 명령했습니다. 비록 다른 가능성들도 있었지만 우선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부터 조사해야 했습니다. 얼마 후 김대덕이 촌장과 함께 왔습니다. 김대덕은 아내의 시신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모질게 대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김대덕은 진심으로 슬퍼하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때리지 않았다면 네가 집을 나가지도 않았을 텐데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사또는 통곡하는 김대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슬픔은 진심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이의 입안에 있던 단서였습니다. 김대덕, 입을 벌려 보거라. 김대덕이 의아해하며 입을 벌리자 사또는 그의 혀를 확인했습니다. 김대덕의 혀는 아무런 상처 없이 멀쩡했습니다. 범인의 혀는 물어뜯겨서 분명 절반이 없어진 상태일 텐데 김대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김대덕이 자신의 집을 내버려 두고 굳이 이런 외진 곳까지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해치고 물건까지 훔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사는 김대덕이 부인을 해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인물이 있을 걸세. 사또는 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사냥을 하거나 자주 오가는 이가 누구누구인가? 촌장이 여러 명의 이름을 댔고 사또는 이틀 동안 그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혀가 멀쩡했고 별다른 의심스러운 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산은 갈수록 막막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동남쪽 산 어귀에서 맑고 고요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땡, 땡, 땡. 산은 종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 산 중턱에 솟아있는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촌장, 저기는 어떤 곳인가? 사또가 물었습니다. 아, 저곳은 태자사라는 절입니다. 꽤 큰 절이어서 스님들이 50명 넘게 살고 있어요. 촌장이 대답했습니다. 사또의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스님이라고 했지만 모든 스님이 진짜 수행자는 아닐 수도 있네. 50명이나 되는 스님 속에 악행을 행한 자가 분명 숨어 있을 걸세.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또는 신복인 문석과 관군 2명만 이끌고 절로 향했습니다. 절 주변에는 수십 명의 관군을 숨겨두었습니다. 혹시 범인이 도망치려 할 것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절에 이르자 주지 스님인 법공 스님이 급히 나와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원님께서 누추한 절까지 직접 오셨다니 영광입니다. 무슨 일로? 이렇듯
이른 시간에 행차하셨습니까? 산은 짐짓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별이라니요. 이 절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훌륭한 주지 스님과 스님들 덕분인 듯하여 감사의 뜻으로 쌀과 나무를 좀 가져왔을 뿐이요. 법공 스님은 기뻐하며 거듭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원님께서 이렇듯 마음 써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사또는 말을 이었습니다. 헌데 이 절에 스님들 이름을 기록한 장부를 좀 볼 수 있겠소? 앞으로도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소. 법공 스님은 의심 없이 스님들의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사또는 또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아침 공양을 드시는 모습도 보고 싶소. 수행자들의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절로 평안해질 것 같아서 말이요. 법공 스님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잠시 후 모든 스님들이 큰 법당에 모여 아침 공양을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스님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52명의 스님들이 네 줄로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평범하게 공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스님만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스님은 다른 스님들과 달리 밥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묵묵히 염주만을 돌리며 앉아있을 뿐 밥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앉아 침묵을 지키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사또는 그 스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공양을 하지 않으시오? 그 스님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묵묵이었습니다. 사또가 더 가까이 다가가 다시 물었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법공 스님이 급히 다가와 해명했습니다. 원님, 저 스님은 자온 스님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산 아래로 시주를 받으러 갔다가 도적을 만났습니다. 시주 받은 돈을 빼앗기고 혀를 칼로 잘리는 병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은 의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지 스님, 그때 현장에 계셨습니까? 어찌 혀가 칼로 잘렸다는 것을 그토록 확신하는 것이요? 법공 스님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것은 자온 스님이 나중에 종이에 써서 알려준 내용입니다. 저는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좋소. 산은 싸늘하게 웃으며 문석에게 눈짓했습니다. 문석과 관군 2명이 즉시 자온 스님의 양팔을 잡고 사또가 입을 강제로 벌렸습니다. 법공 스님이 크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원님, 대체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어찌하여 자온 스님께 일리하십니까? 나무 아미타불 용서하시오. 허나 이 스님이 저지른 일을 밝혀내야겠소. 사또가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자온 스님의 입안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혀가 절반쯤 없어져 있었으나 잘린 부위가 칼로 베인 것처럼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법공 스님의 말처럼 칼로 잘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물어뜯긴 것처럼 거칠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빨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운 스님,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소. 당신이 바로 순이를 해친 범인이었다. 사도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자운 스님은 더 이상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종이와 붓을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써서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며칠 전 저녁 자운 스님은 시주를 받고 절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태자봉을 지나다가 홀로 급히 걷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순이었습니다. 자운 스님은
순이의 아름다운 모습에 그만 못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신분을 망각하고 순이를 뒤쫓아 못된 짓을 하려 한 것입니다. 순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자운 스님이 힘이 더 강했습니다. 허나 순이는 끝까지 자신의 정절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자운 스님이 억지로 입을 맞추려 달려드는 순간 순이는 자운 스님의 혀를 잇는 힘껏 물어뜯었습니다. 자운 스님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스스로 혀를 깨물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치욕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것보다 죽음이 낫다고 여긴 까닭이었습니다. 자운 스님은 예상치 못한 순이의 행동에 당황했으나 이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자운 스님은 자신의 악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순이의 보따리에서 돈을 훔치고 시신을 땅에 묻었습니다. 이것이 돈을 노린 도적의 소행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로 돌아가서는 오히려 자신이 도적을 만나 변을 당했다고 거짓을 고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운 스님은 관하로 끌려갔고 엄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계기로 김대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 순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내 죄로다. 김대덕은 평생토록 아내에 대한 후회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사또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단서라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첫 번째 열쇠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정절을 굳게 지킨 순이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남편들은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순이는 비록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정절을 지킨 연료로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김대덕은 여전히 술을 끊고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아들 동희를 정성껏 보살피며 아내에게 진 죄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이리하여 태자봉의 비밀은 모두 밝혀졌습니다. 순이의 용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고 김대덕의 후회는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의는 때로는 늦게 찾아오나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세상에 일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사회 속에서 인간의 본성과 도덕, 정의의 문제를 깊이 있게 보여준다. 김대덕은 평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지만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이 드러나 가족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며 결국 아내 순이를 집에서 내쫓는다. 순이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절개와 용기를 지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끝까지 명예와 존엄을 지킨다. 정연수 영감은 예리한 관찰과 신중한 판단으로 범죄의 진상을 밝혀내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술과 폭력이 초래하는 비극의 심각성, 인간의 용기와 절개의 가치, 공정한 법과 정의의 중요성,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평생 반성하며 변화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배울 수 있다. 동시에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올바른 행동과 용기가 사람들에게 존경과 기억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관상으로 사건을 푼 선비의 비밀. 한양에서 가장 권세 높다던 김대감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밀실에서 붉은 치마끈에 목이 졸린 채로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대단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살인사건이라니 이전엔 이런 일이 없었거늘 말입니다. 그날 밤 다른 피처럼 붉었고 바람은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김대감의 저택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마치 하늘마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핏빛 달만이 혼자 떠 있었습니다. 대감의 방 안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단단히 빗장이 걸려 있었고 창문 역시 굳게 닫혀 있었죠. 다만 두 잔의 따끈한 차만이 탁자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는 반쯤 비워져 있고 하나는 입술조차 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차에서는 아직도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향기는 묘하게 세 가지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대감께서 깊은 잠에 들어 계시는구나 하고 찾아온 하인이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문을 열었을 때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감의 목에는 붉은 비단 치마끈이 단단히 감겨 있었고 얼굴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인은 혼비백산하여 어른이 돌아가셨다 하고 외치며 온 집안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문은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고 창문 역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들어와 대감을 해치고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차를 끓여 마실 리는 없었죠. 게다가 대감의 손톱 밑에는 붉은 비단실이 밝혀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찻잔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범인은 가까운 여인이다. 이런 소문이 장안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한다는 것, 그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감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한양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특히 여인들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관리들은 급히 현장을 둘러보았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붉은 치마끈과 차 2잔, 그리고 미묘하게 섞여 있는 여러 향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향기들은 매화향, 난초향, 그리고 또 다른 알 수 없는 향이 뒤섞여 있었는데 마치 여러 명의 여인이 그 방을 다녀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심받는 여인은 3사람이었습니다. 정실부인 홍씨, 총애받던 첩연화,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젊은 여인 소연이었죠. 각각 다른 이유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김대감을 원망할 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세 여인의 관계는 복잡하고 미묘했으며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의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정실부인 홍씨는 명문가 출신으로 기품과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시조 할아버지가 개국 공신이었고 아버지는 판서를 지낸 가문의 딸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외도와 무시로 인해 마음속 깊은 곳에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는 남편 죽음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녀는 대감이 다른 여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며 이를 갈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홍 씨는 결혼 초기에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감이 점점 자신을 소홀히 하고 다른 여인들에게 관심을 보이자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특히 기생 출신첩을 들인 후로는 아예
남편과 말도 섞지 않았다고 하죠. 집안 사람들은 그녀가 밤마다 혼자 방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연하는 기생 출신으로 화려한 미모와 요염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 중 하나로 이름을 날렸던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김대감의 눈에 들어 첩이 되었습니다. 대감의 총애를 등에 업고 안주인 자리를 넘보았다는 말도 있었죠. 겉으로는 연약하고 눈물이 많았지만 속은 교활하고 야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수군거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미모와 재주를 무기로 대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노래와 춤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시와 서예에도 상당한 실력을 보였죠. 대감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하는 첩에 만족하지 않고 늘 더 높은 지위를 갈망했습니다. 정실부인과의 갈등도 심했고 몰래 대감에게 정실부인을 내쫓고 자신을 정부인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연이라는 젊은 여인은 최근 대감과 은밀히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몰락한 가문 출신이라고는 하나 그녀의 정체는 베일에 쌓여 있었죠. 어떤 이는 그녀가 복수를 위해 대감에게 접근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연은 20살 남짓한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또래보다 깊은 슬픔과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연의 출연은 대감 집안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실부인도 첩연화도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했지만 대감은 소연에 대해 함구했습니다. 다만 대감이 소연을 만날 때마다 묘하게 죄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는다는 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대감이 여인의 손에 죽었다. 이런 풍문이 삽시간에 번지며 사람들의 관심과 공포가 폭발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온 동네를 뒤덮었지만 누군가는 이 일의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세 여인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했지만 그 진심을 알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때 무관이었으나 상관의 음모에 휘말려 파직당한 장현우가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한양 변두리에서 몰락한 집안의 가장으로 술에 의지하며 살던 그였지만 옛 동료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장현우는 본래 의주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무예에 뛰어났고 정의감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풀 자가 없다. 원로 대신의 말에 장현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칼이 아닌 눈과 두뇌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낯설었지만 여전히 무사의 기계가 살아있던 그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한 몰락한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당연 후에 과거는 비극적이었습니다. 무과에 급제하여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무관이었지만 상관의 부정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아 파직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가산도 모두 잃게 되었죠. 아내는 그런 남편을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장현우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장현우는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되돌아온 것은 절망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정의에 대한 신념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옛 동료가 찾아와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장현우는 30을 갓 넘긴 나이였지만 이미 많은 풍상을 겪은 얼굴이었습니다. 무관 시절 단련된 날카로운 관찰력과 직관력이 그의 무기였죠. 비록 지금은 몰락했지만 정의에 대한 신념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거짓을 꿰뚫어보는 능력,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는 관찰력이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술에 찌든 몰락한 무사가
무슨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냐. 하지만 장현우의 눈빛에는 매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 그것이 바로 그의 진정한 무기였습니다. 무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김대감의 저택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장현우는 이미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정리된 현장,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며놓은 듯한 느낌이었죠. 이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할 것 같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장현우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사의 직감으로 느끼기에 이 사건에는 분명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정년 범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상상보다 더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혀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녀는 마치 얼음으로 조각된 듯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죠.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대감이 돌아가셨으니 장례 절차를 빈틈없이 치러야 합니다. 홍 씨는 집안의 모든 일을 척척 처리하며 사건을 덮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보통 사람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심지어 장례 준비조차 미리 계획이나 세워둔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명문가 출신답게 홍 씨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의 격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현우는 그녀의 방에서 나는 은은한 매화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향기는 사건 현장에서 맡은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화장대에는 여러 종류의 향유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수상한 것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님께서는 그날 밤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장현우의 질문에 홍 씨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침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완벽했고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현우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분노,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았죠. 부부간의 정이 각별하셨겠습니다. 장현우의 말에 홍 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대감께서는 많은 분들을 사랑하셨지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현우는 이 차갑고 우아한 여인 속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녀의 방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책상 위에는 여러 편지들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태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홍 씨에 대한 하인들의 증언도 흥미로웠습니다. 평소에 매우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최근 들어 밤마다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거나 홀로 웃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감이 다른 여인들과 만나는 날이면 그녀의 기분이 극도로 나빠졌다고 하죠. 장현우는 홍 씨가 단순히 차가운 성격의 여인이 아니라 내면에 엄청난 감정의 폭풍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총애를 받던 첫 연하를 만났을 때 장현우는 그녀의 극적인 슬픈 표현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오열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눈물이 과연 진짜였을까요? 연화는 20대 후반의 나이로 여전히 기생 시절의 화려한 미모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오직 저만을 사랑하셨어요. 연화는 흐느끼며 말했지만 장현우의 예리한 눈에는 그녀의 연기 같은 태도가 보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슬픔의 연출, 마치 무대 위의 배우 같았습니다. 기생 출신답게 감정 표현이 과장되어 있었고 때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감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생 출신인 연하는 화려한 미모와 요염한 성격으로 대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알 수 없는 여인, 그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연약하고 순진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기생 시절부터 길러진 생존 본능이 그녀를 더욱 교활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연화의 방은 대감의 총애를 보여주듯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비단 커튼, 금실로 수놓은 백모, 진주로 장식된 화장품들이 질저. 하지만 장현우는 그 화려함 속에서 묘한 불안감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언제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조급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감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몸종 향단이와 함께 다른 곳에 있었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연하의 알리바이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현우가 몸종 향단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자 그녀의 증언에 미묘한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향단이는 연하와 오랫동안 함께해온 몸종이었지만 장현우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점점 말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그날 밤 내내 연하와 함께 있었느냐는 물음에 향단이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죠. 특히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질문을 받자 향단이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대감의 총애를 등에 업고 안주인 자리를 넘보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 홍 씨와의 갈등도 심했다고 알려져 있었죠. 과연 그녀가 그 야심을 위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장현우는 연하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연하에 대한 다른 하인들의 증언도 흥미로웠습니다. 평소에는 교만했지만 대감 앞에서만은 한없이 순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정실 부인과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고 대감에게 정실 부인을 내쫓아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다고 하죠. 장현우는 연하가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인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과연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소연, 정체를 알 수 없는 젊은 여인 소연을 만났을 때 장현우는 그녀에게서 남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김대감과 은밀히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녀에게서 나는 난초 향은 사건 현장에서 맡은 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소연은 20살 남짓으로 세 여인 중 가장 젊었지만 그 눈빛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몰락한 가문 출신이라고 했지만 그녀의 기품과 교양은 평범한 몰락 양반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눈빛, 그리고 김대감을 바라볼 때의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죠. 사랑과 원망,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인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소연이라는 이름도 가명이 아니겠느냐. 장현우의 날카로운 지적에 소연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함을 되찾으며 저에게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고
그것이 장현우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소연이 머물고 있는 방은 다른 두 여인의 방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검소하고 정갈했지만 곳곳에 고급스러운 물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서책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여성이 보기 드문 어려운 책들도 있었죠. 그리고 책상 위에는 반쯤 쓰인 편지가 놓여 있었는데 그 글씨는 상당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원망, 그리고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간절함이 그녀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죠. 장현우는 이 젊은 여인이 단순한 정부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대감과는 어떤 관계였느냐? 장현우의 질문에 소연은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장현우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출생의 비밀과 복수의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사람들은 그녀야말로 진범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현우는 그녀에게서 살인자의 기질보다는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소연의 방에서 발견된 은비녀 하나가 사건의 새로운 단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비녀에는 김가의 가문 표시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비녀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소연과 김대감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소연에 대해 조사를 더 진행하자 그녀가 최근 한양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은밀히 김대감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김대감과 처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접근이었다는 정황들이 포착되었죠. 장현우는 소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역시 이 복잡한 사건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김대감과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장현우는 현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 손톱 밑에 밝힌 붉은 비단실, 그리고 서로 다른 향기들이 남긴 흔적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무사의 직감으로 느끼기에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찻잔이 깨진 모양을 보니 누군가 급하게 일어나면서 실수로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파편들이 흩어진 방향을 보면 대감 쪽에서 상대방 쪽으로 넘어졌음을 알 수 있었죠. 즉, 대감이 갑자기 놀라서 일어났다가 쓰러진 것입니다. 이는 대감이 상대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손톱 밑에 붉은 비단실은 치마끈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실이 대감의 손톱이 아닌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뿌려놓은 것처럼 보였죠. 게다가 그 실의 질감과 색깔을 자세히 보니 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치마끈들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현우는 김대감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손톱에는 분명 누군가와 격투한 흔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저항의 흔적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사이에 묻어있는 이물질들을 보면 대감이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스승격인 매와 할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눈물이 아니라 손끝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장현우는 세 여인의 손을 유심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손톱의 상태, 손가락의 굳은 살, 그리고 은은하게 밴 향기까지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홍 씨의 손은 귀부인답게
곱고 부드러웠지만 손톱 밑에 미세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연하의 손은 기생 출신답게 아름다웠지만 몰래 무언가를 다룬 듯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소연의 손은 젊지만 거친 일을 해본 듯한 굳은 살이 있었고 특히 붓을 잡는 부분이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향기 역시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매화향, 난초향, 그리고 또 다른 알 수 없는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향이 각각 세 여인과 연결된다면 그날 밤 그 방에는 세 사람이 모두 있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향을 사용한 것일까요? 장현우는 김대감의 서재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몇 통의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중 일부는 태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편지들을 보니 김대감이 최근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 상대는 세 여인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김대감의 금고를 조사한 결과 상당한 액수의 돈이 사라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념 범죄가 아닌 금전적 동기도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과연 누가 무엇 때문에 김대감을 죽였을까요? 장현우는 집요한 추궁을 통해 거짓 알리바이를 차례차례 무너뜨려 갔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아픈 것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단서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범의 미소. 드디어 세 여인이 모두 김대감의 밀실에 모였습니다. 장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네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죠. 그 그림자들은 마치 이 사건의 복잡함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되었소. 장현우의 말에 세 여인은 각각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홍 씨는 여전히 냉정했고 여는 불안해했으며 소연은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현우는 이 모든 것이 연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해 보겠소. 장현우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누군가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을 보고 크게 놀라며 일어섰다가 차잔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붉은 치마끈에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연아, 네가 먼저 거짓 고백을 하겠느냐? 장현우의 지적에 여는 눈물을 쏟으며 자신이 대감을 죽였다고 거짓 자백했습니다. 제가 죽였어요. 대감께서 저를 버리려 하셔서 순간 이성을 잃고. 하지만 장현우는 고개를 저었죠. 네 손에는 그런 힘이 없다. 게다가 그날 밤 너는 정말로 향단이와 함께 있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다를 뿐이지. 연의 거짓 고백이 무너지자 이번에는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 내가 김대감의 숨겨진 혈육이라는 것도 안다. 장현우의 폭로에 모든 이들이 놀랐습니다. 소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대감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고 대감께서 젊은 시절 잠시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접근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소연의 고백에 여는 놀라 입을 다물었고 홍 씨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장현우는 마지막 비밀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 그는 홍 씨를 향해 비밀 밀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실, 홍 씨, 모든 음모의 주모자는 바로 당신이었소.
그 밀서에는 홍 씨가 독을 구입한 기록과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홍 씨는 그제야 냉소 어린 웃음을 지으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다. 나를 무시하고 천한 여자들과 놀아나던 그자를 내 손으로 처단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홍 씨의 자백이 시작되자 그녀의 차가운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다. 나를 무시하고 천한 여자들과 놀아나던 그 자를 내 손으로 처단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산이 터진 것처럼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나를 그저 가문의 장식품으로만 여겼다. 권력도, 재산도, 사랑도 모두 다른 여자들에게 주면서 말이다. 홍 씨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명문가 출신인 자신을 홀대하고 기생 출신 첩을 총애하며 심지어 사생아까지 인정하려 했던 남편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참았습니다. 명문가 부인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가문의 명예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자가 사생아까지 인정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홍 씨는 먼저 대감에게 독이 든 차를 먹였습니다. 그 독은 즉시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자가 차를 마시고 놀라 일어서다가 쓰러진 것입니다. 나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차 맛이 이상해서 놀란 것이었죠. 그리고 의식을 잃은 대감을 붉은 치마끈으로 목 졸라 죽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다른 여인들의 혐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였습니다. 연의 치마끈을 미리 훔쳐두었고 소연의 난초향을 방에 뿌렸으며 자기가 늘 쓰던 매화향도 일부러 남겨두어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이었지만 장현우의 예리한 추리 앞에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권력과 욕망에 눈이 멀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 끝은 파멸뿐이라는 것을 왜 몰랐소? 장현우의 말에 홍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얼굴에는 후회보다는 오히려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그자가 받을 벌을 내가 대신 내려준 것이다. 홍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오랫동안 쌓인 한을 풀었다는 만족감이 더 컸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현우는 홍 씨의 계획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거의 완벽했지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소. 바로 대감의 일기였지. 김대감의 서재에서 발견된 일기에는 홍 씨의 최근 이상한 행동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남은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파멸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김대감의 저택은 깊은 침묵에 빠졌고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충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는 자신의 거짓 고백을 부끄러워하며 몸종 향단이와 함께 한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대감님의 명복을 빌며 멀리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었죠. 여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허영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대감의 총애를 받기 위해,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진실한 삶을 살고 싶어요. 소연은 비로소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정말로 죽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는데 그녀의 슬픔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복수보다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버지와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면 그녀의 후회는 깊었습니다. 홍 씨는 관가로 끌려가면서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후회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낸 시원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받을 벌이 무엇이든 달게 받겠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현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어둠이 얼마나 깊고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권력과 욕망, 사랑과 원망이 어떻게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김대감의 저택은 이제 텅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욕망과 한이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흩어져 버렸고 한때 권세를 자랑하던 대저택은 이제 을씨년스러운 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장현우는 매와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궁중에서 은퇴한 뒤 시골에서 지내는 지혜로운 그녀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할멈의 작은 초가집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온이 흘렀습니다. 도시의 복잡함과는 전혀 다른 고요함이 장현우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현우야, 사건은 잘 해결되었느냐? 할멈의 물음에 장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할멈.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장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매와 할멈은 따뜻한 차를 우려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사람의 마음이란 깊은 우물과 같아서 바닥을 알기 어려운 법이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할멈의 말에 장현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홍씨 마님의 차가운 마음도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닐 것이다. 오랜 세월 쌓인 원망과 무시가 그녀의 마음을 얼려버린 것이지. 할멈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명문가 부인으로서의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할멈은 계속해서 장현우에게 조언했습니다. 연하라는 계집아이도 마찬가지다. 기생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이지. 그리고 소연이라는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권력도 사랑도 욕망도 모두 사람이 만든 것들이다. 하지만 그것들에 휘둘려 진정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고 마는 것이지. 할멈의 말씀은 장현우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진실을 밝혀낸 것은 잘한 일이다.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보다는 아픈 진실이 더 값진 법이니까. 매와 할멈은 장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되는 법이다. 할멈은 장현우에게 차 한 잔을 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세상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 네가 가진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격려는 장현우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는 언젠가 빛을 보게 될 것이야. 할멈의 격려에 장현우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감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붉은 매듭은 풀렸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매듭들이 남아 있습니다. 장현우는 다시 한번 무사의 마음가짐을 다잡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했습니다. 김대감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무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 평온한 세상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칼로 적을 베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김대감의 저택은 이제 텅 비어 있지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 밤의 일을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지금 적어도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연하와 소연이 받았을 의심의 시선도 이제는 사라졌죠. 사람들은 이제 홍 씨의 차가운 복수심과 그것이 불러온 비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믿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기 전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몰락한 무사였지만 장현우는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진실들을 찾아내는 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죠. 한양의 거리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팔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고 여인들은 빨래터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평범한 풍경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마다 진실을 찾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욕망과 원망, 사랑과 미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것들이 때로는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홍 씨의 차가운 복수심, 연하의 출세욕, 소연의 복잡한 감정들,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장현우는 다시 한 건의 사건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상인의 실종 사건이었는데 그 뒤에도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있었으니까요. 김대감 사건의 여파는 한양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고 특히 권력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모든 사람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장현우는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무사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몰락한 무사였지만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새로운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증오,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그린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때 권세를 누리던 김대인의 죽음은 세 여인의 복잡한 감정과 얽힌 관계를 드러내며 사랑이 증오로 변하고 명예가 사람을 옭아매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장현우는 몰락한 무관이었지만 뛰어난 통찰력과 따뜻한 인간미로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내며 진정한 정의가 힘이 아닌 지혜와 이해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결국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홍 씨의 비극은 증오가 불러오는 파멸을 상징하고 숨겨진 딸 소연의 존재는 진실이 얼마나 잔인하면서도 필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과 탐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인간의 진심과 용서임을, 그리고 진실을 직시할 용기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